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다들 착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같이 저녁 시간인데 다들 식사는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영고 배정을 받은 지 딱 일주일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일주일이 됐고, 그리고 또 한영고가 워낙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좀 어려운 학교라서,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 가는 거고, 가가지고 또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지 많이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드릴 거고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아이들한테 알찬 정보 전달해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시만요. 좀 하자면요. 제가 인사를 안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그리고 국제통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서울 아카데미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학원에 오기 전에 송파구 방이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때도 역시 한영고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한영고 학생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예정입니다. 솔직히 방이동이 이제 한영고가 가깝지 않은데 그때도 제가 이제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 수가 그렇게 적진 않았거든요. 한 왕복 1시간 정도 걸려서도 이제 아이들이 저랑 수업을 받으러 왔다는 점을 이제 살짝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레이저 포인터가 잘 안 되네요. 잘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목차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어머님들께서 이제 대부분 우리 아이가 첫 아이다 싶으면 오늘 고등 내신이 어떤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중학교 내신과는 뭐가 다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후에 그래서 한영고는 어떤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고 내신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고등 내신이 좀 중등 내신과는 다르구나 이런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어떤 식으로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지 그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혹시 2월 23일 월요일에 우리 기초학력평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기초학력 대비평가 무료 특강을 제가 준비를 해서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만 잘 안 되는 건지. 됐다. 자, 다들 수시, 정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수시는 이제 학교 내신으로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이고, 정시는 반대로 수능으로 입학하는 전형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니까 나는 수시랑 정시 중 내가 뭐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둘 다입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사실 한영고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유형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내가 내신을 준비한다는 이꼴 정시를 준비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수시와 사실 정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래서 고등 내신은 사실 수능을 위한 발판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수시의 비중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 잘 그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내신 준비 기간이 또 워낙 길고 이제 공부하면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와요. 선생님, 저는 이제 내신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시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이제 뜯어 말립니다. 안 된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라도 고3 1학기까지 무조건 그 내신을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면 이제 수시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와 정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너가 공부하는 모든 것이 너의 영양분이 될 테니 그 내신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부모님들도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이들이 그런 이제 힘듦이 조금 있게 된다면 그때 이제 흔들리지 않게 잘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중등 내신과는 이제 뭐가 다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수식을 보면 누가 봐도 틀린 수식이죠. 어떻게 94가 34가 되냐. 사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제 중학교 때는 94점을 받았다. 왜 이렇게 말했어? 아니 이거 제가 이걸 누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94점을 받았다 그러면 A등급에 속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A등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영고 이제 대부분 전교생이 400명이라고 쳤을 때 1등부터 40등까지 쭉 점수를 내고 40등 학생이 내가 95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94점을 받아도 저는 34%인 저기 2등급 컷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고등학교 때 1등급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시험 범위 양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 때는 뭐 교과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비하신 프린트 조금,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치면, 특히나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도 들어가고요.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어휘 부교재가 또 들어가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이제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눈에 띄게 이제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 그래서 중학교 때는 되게 학생들이 바짝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본다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늘 조금 힘들지만 우리 조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제가 늘 응원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영고등학교만의 제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양의 범위예요. 제가 뒤에서도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한영고를 쭉 해오면서 정말 범위가 많았을 때는 교과서 한 과에 모의고사 지문이 75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이들이 푸는 독해 지문 하나 있잖아요. 그 지문이 75개가 들어가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다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그 중에 한 70개가 들어가면 한 10몇 개? 20몇 개 이 정도만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스스로 공부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은 양의 범위가 들어간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어법,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시험 범위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위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과서 하나 또는 두 가 정도가 들어가고 제가 모의고사는 작년에는 조금 지문이 줄어서 숫자를 줄였거든요. 40에서 50 지문 정도가 그래도 여전히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이걸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94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휘 부교재는 주로 수행평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평가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픽스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가 시험에 내겠다라고 선생님께서 하시면 그 어휘 부교재도 시험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뒤에서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마지막 보시면 돌발 외부 지문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 시험 범위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외부 기사 아니면 뭐 외국 기자가 쓴 기사 같은 데서도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어법 어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30%의 이상입니다. 여기서 30%란 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30점 이상이 어법 어휘에서 출제가 된다.
라는 점이고요. 이제 다양한 유형이 나오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다양한 유형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 같이 보실 건데요. 내용 파악하기, 뭐 요약해서 영작하기, 우리말로 이 내용을 파악했는지 쓰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같이 이제 문제를 조금 볼 텐데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학생들한테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첫 번째는 어법 문제인데요. 객관식에서 윗글에 밑줄 친 문장 중 어법상 틀린 것을 2개 골라라입니다. 일단 다른 학교와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학교는 단어에만 밑줄이 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만. 근데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밑줄이 전체가 그어져 있죠. 그 말은 학생들이 이 문장을 보고 여기서 어떤 부분이 문법을 물어보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자기가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답이 1번과 2번인데 만약에 마킹을 1번과 3번으로 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어법 문제 중에 하나고 굉장히 메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이들한테 꼭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법 이제 단어에만 밑줄이 쳐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원문이 변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1번과 4번이 변형이 되어 있는데요. 답은 5번이에요.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거 내가 본 거랑 다른데 이거 답이다 라고 함정에 걸려 넘어가기 쉬운 문제가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모든 어법을 꼼꼼하게 숙지를 해야지 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부교재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겨울 특강을 듣거나 뭐 겨울 수업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단어 외우는 거거든요. 단어 제시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단어를 외울 때 학생들이 교재가 있으면 미니북이 주어져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 미니북을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그 미니북만 보면서 이제 외우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본책에 원래 있는 그 단어 옆에 부분에 나온 동의어, 반의어. 예를 들어 이 단어의 뜻이 여러 개예요. 그럼 그 여러 개에 나오는 다른 단어까지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또 돌아가셔서 얘들아 아니다. 그 미니북만 보면 안 된다. 본책도 꼭 봐라 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1번 첫 번째 문장 같은 것을 보시면 유의어를 고르는 거잖아요. 즉 동의어를 고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다이어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figures가 숫자, 수치라는 뜻으로 이 보기에서 쓰였지만 1, 2, 3, 4 보기에 뜨면 다 다른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보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 보기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어 암기를 꼼꼼히 해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추론형 문제예요. 아이들이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서 A의 의미가 뭔지는 너무나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도.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읽고 이 A의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보기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시험 시간 내에 내가 이걸 해석을 하고 여기서 이 A가 의미하는 바와 이 보기 중에 어떤 게 일치하는지를 고를 수 있는 사고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드디어 서술형입니다. 여기선 배열 영작, 즉 어법을 고려해서 영작하는 건데요. 다행히도 우리말이 주어졌지만 학생들이 영작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장 구조를 잘 알고 있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 단어가 주어져도 배열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딱 써야지만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문제인데 위치가 하나만이라도 잘못됐다. 그러면 점수가 깎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같이 학생들과 연습하면서 서술형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이 이제 복합형 킬러 문제인데요. 윗글 2번의 빈칸 A, B의 문맥상 알맞은 말을 글 1번에서 찾아서 써라. 근데 1번은 저희가 이제 원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이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학술 연구 기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돌발 외부 지문이거든요. 학생들은 이 지문을 태어나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학술 기사를 찾아 읽는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 시간 내에 독해를 해서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이 뭔지 어휘까지 찾아내야 하는 그런 복합형 서술형도 출제가 되고 있다. 혹시 중학교 시험 문제를 한번 보셨다면 정말 유형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대비를 해야 고득점을 하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 한영고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할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수업을 진행하면서 핵심 어휘, 어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제가 확실히 짚어주고 그 중요 내용과 중요 문장이 무엇인지 같이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진행을 하고요. 물론 객관식, 서술형 변형 문제를 풀어서 아이들의 응용력을 높입니다. 이후에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 나가고요. 그다음 이 부분 꼼꼼 분석본이 이제 저만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한영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직접 줬던 것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프린트에 넣어놨는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컬러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뒤로 넘겨가면서 봐주세요. 한영고에 나온 모든 지문을 하나하나 전부 다 컬러로 아이들이 봐서 어휘, 어법, 내용, 그 다음에 혹시나 지문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림 같은 것도 넣어서 아이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험 2주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것만 봐도 난 안심을 하고 이제 시험을 문제를 보러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저 꼼꼼 분석본이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날 학생들을 불러서 마지막 스포트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을 하고요. 시뮬레이션은 한영고 스타일에 맞춘 문제를 제가 직접 제작해서 아이들이 시험 환경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압박감, 그런 부담감을 볼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데일리 테스트 제가 직접 만들었던 문제 사진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지난 수업 바탕을 해서 시험 문제를 아이들한테 다시 출제를 해서 복습을 할 수 있게 수업 시간에 같이 푸는 거고요. 이때 이 부분은 한영고는 모의고사가 바탕이기 때문에 타 학교에서도 같은 범위를 시험 문제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 써서 다른 학교 스타일은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을 응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는 데일리 테스트도 보고 있습니다. 이 위클리 플래너는 제가 매주 작성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체크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학습관리 안내 시스템. 당연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학습 진도가 나갔고 그다음 과제는 어느 정도 했는지 제가 저 한영고 수업을 할 때 다 썼던 그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과제, 현황도 카페에 제가 따로 게시를 하고요. 당연히 중간 이름은 가립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리고 진도를 얼마큼 나갔는지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수업 영상은 카페에 올려서 학생들이 내가 부족하다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게끔 녹화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다. 그럼 내가 줌이나 아니면 1:1 카톡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질문도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잘 보이지 않는 흑백으로 나와서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돌려가면서 보고 계신 그 부분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다 배부를 해서 단권화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신 시간표인데요. 저는 이제 주 2회반과 있고 주 1회반이 있습니다. 주 2회 같은 경우에 A와 B가 한 수업이라서 수, 토, 수 1, 목, 토, 목 1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주 1회 같은 경우에 수, 금, 토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3일 기초학력평가 대비 무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제가 QR코드를 다 거기다 이제 프린트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내가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 무료 특강이니까 QR코드로 스캔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한영고 오늘 설명회 맡은 강사 윤상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오늘 뭐 순서는 간단하게 저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한영고 시험지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었는지 25학년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커리큘럼 이야기는 뭐 어디 가도 다 똑같을 테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표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을 예정입니다. 수학은 좀 내용도 있고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제 전체적인 설명회에서 담아내지는 못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간담회를 다시 설 연휴 끝나면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수학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더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겨울방학이고 아이들 지금 한참 수학에 빠져 있어야 될 텐데 많이들 좀 하고 있나요? 걱정스러운데요. 네, 일단 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 사진이 매칭이 잘 되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네, 이제 1타 수학 원장을 맡았고요. 원래 2008년도부터 이제 송파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구주입에 옆에 있기도 한데 구주입에 송파 지점에서 13년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청월함 가서 4년 수업했고 한 4년 전에는 청월함 그러면은 알지도 못하시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청월함에 좀 네 이바지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제 학원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1타 수학이라는 학원으로 와서 이제 원장을 맡고 젊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라고 할까요? 호흡하면서 성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벌써 2008년부터 수업을 했으니까요. 올해 아이들 2010년생인가요? 네, 2010년생이니까 제가 여기서 수업한 시기보다 네,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코로나 시기도 겪으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성장이 안 된 면도 있어 보여요. 하여튼 열심히 뭐 강의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영고 시험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간고사 시험 문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요. 네, 작년도 1년 내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1학기, 2학기 4번의 시험이 모두 다 객관식 18문제, 그다음에 서술형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문제가 시험 50분 내에 푼다라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이 그래도 한영고 그러면 서술형에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특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섭렵하면서 답안 작성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만점에 도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한영고 정기고사 출제 경향인데요. 재작년도,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잠시만요. 네.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직전알이라는 네, 교재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25학년도부터 해가 바뀌면서 절대등급이라는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또 이제 문제집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집들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한 재작년인가? 짤도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쉬운 문제집이 어려운 문제집한테 이렇게 피하고 그러는 문제집들이 있는데 절대등급이라는 교재는 오늘 또 이제 동아출판사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해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본인들 교재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상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도 주고 했었는데 절대등급 교재는 동아출판사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심화교재예요. 심화교재고 A스텝, B스텝, C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C스텝만 문제 풀어줍니다. 그러면 C스텝은 몇 문제 있냐면 뭐 1단원 4문제, 뭐 많으면 8문제, 적으면 4문제.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가 대략 한 5개, 6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다뤄주는 문제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A스텝, B스텝, C스텝으로 구성이 되는데 A스텝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풀기에 적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또 배운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교재다 보니까 그렇게 풀고 나서 비스텝을 가면 네, 좀 어렵다? 아니면은 이게 뭐지? 이런 문제들이 비스텝에 나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풀이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스템을 가면 오늘 또 이제 동아출판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는 최고난도 이제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문제집들이 뒷부분에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을 실어놔요. 근데 지금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한 10대 문제 있어요. 10대 문제 풀어주려면 90분, 1시간 반, 뭐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도 못 끝내요. 근데 절대 등급 8문제는 시험 직전에도 한 번씩 쭉 다 풀어주면 그때는 좀 아이들이 훈련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듣는 거인데도 다 한 번 풀려면 한 3, 4시간 걸려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집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자체가 난이도가 없는 문제집이 아니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절대 등급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했던 직전 R이라는 뭐 최종 리허설에 R 해서 직전 R이라는 교재도 했었는데 그 문제들이 또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은 학생들 수준에 비해서 좀 어려운 문제집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만히 보면 모의고사는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뒷부분 이렇게 훑어보시면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구나,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집들 분석들을 해보면요. 앞에 2페이지까지는 될 수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1번부터 8번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넘어가더라도 2문제까지는 1번, 2번은 그래도 교과서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번부터 세 번째 페이지부터죠. 갑자기 이제 난이도가 급상승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런 문제들이 네, 9번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분석해 놓은 표를 한번 보셔도 아, 이러니까 아이들 시험이 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 한 17번 문제였나 16번 문제였나 그 문제는 요즘 스타일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 9버전에 나오는 문제집이었는데 솔직히 모든 문제를 다 다뤄주고 시험을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렇게 문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아, 이런 게 여기서 나왔구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4문제 30점인데요. 여기가 좀 그래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거의 백지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쓰면 점수를 좀 줍니다. 뭐라도 쓰면. 근데 또 잘하는 친구들은 네, 거기서 점수를 깎으려고 해요. 뭐라도 안 쓰면 점수를 깎습니다. 그래서 약간 밸런스를 그렇게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건데 저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서술형도 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게 중요해. 일단 답을 맞춰. 답을 맞춘 다음에 감점을 당하는 게 맞지. 서술 과정을 막 쓰면서 시간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 쓰고 점수를 내는 것보다는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서술형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 포인트에서 이걸 꼭 써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한 그런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영고 정기고사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 종이 보시면은 객관식 10번부터죠. 저희가 좀 어렵다고 하는 객관식 10번부터 이렇게 보시면 절대 등급 C 스텝에서 나온 문제를 10번 문제 내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대로 내는 문제들도 있고요. 물어보는 내용을 살짝 바꿀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봐주시면서 한번 집에 가서 아이한테 야, 이거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야, 우리 애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했네? 뭐 이렇게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답지가 올라와 있기는 해요. 지금 답지도 같이 남겨줄까 하다가 너무 좀 너저분해질 것 같아서 답지는 안 드렸는데 일단 뭐 필요하시다면 얘기하시면 우리 아이 채점 해보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들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서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C스텝에 나오는 복소수 문제인데 연산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실려져 있구나. 맨 마지막 문제는 서술형 1번이었나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살짝 바꾼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너 한번 풀어봐 이러면은 확실하게 우리 아이가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난이도 상황을 좀 살펴봤어요. 난이도를 살펴보시면 제가 그랬죠. 전반부 2페이지까지는 난이도가 쉽다. 그래서 누구나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서 3번째 페이지부터 갑자기 중상으로 가요. 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상으로 가서 아이들, 그런 건 아이들이 많잖아요. 나 부교재 한 2번 풀었어. 3번 풀었어. 그런 아이들도 헉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풀 때는 순서대로 풀잖아요. 근데 여기는 순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난이도들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고, 상난이도도 3문제나 출제하면서 작년 이제 5등급제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오늘 또 아까 인터뷰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때보다는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가면서 조금 더 시험지들이 뭐라고 할까요? 수준에 맞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시험 첫 번째 봤을 때 개인적으로 첫 시험지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근데 작년도 어머님들 그 단톡방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애들 평균이 뭐 40점이다, 30점이다 막 이러면서. 저희 5등급제면 1등급이 10%잖아요. 10%인데 등급 1등급 형성? 1등급 형성이 몇 점에서 됐을까요? 부교재 연계율도 높은데. 네, 70점 근처. 70점 근처에서 나왔어요. 정확히는 60점 후반인지 70점 초반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서 등급 나온 친구들은 꽤 높은 점수로 등급을 나왔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아이들이 풀기에는 조금 난해한 그런 단원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도 빌런 단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좀 못하는 2단원이 꼽힙니다. 친구들한테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도 돼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다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너 2차 함수 잘하니? 이러면 2차 함수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2단원이 좀 어려운 단원인데, 이번 시험 작년에는 그 2단원이 약간 좀 편중된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나 이런 단원에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이렇게 문항 분석도 좀 보시면 될 텐데, 애들 그런 얘기 하죠. 작년에 그렇게 나왔으면 올해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매년 저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어떻게 나올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비도 적당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년도 상해여고를 약간 예를 들어본다면, 상해여고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문제 100점 큰 걸 틀리면 2등급이었어요. 그냥 중간, 기말 다 합쳐서.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었어요. 그런 학교도 있는 반면에, 뭐 한영고처럼 첫 번째 중간고사 70점, 뭐 기말고사라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5점 정도, 한 문제 정도 더 올라갔었는데, 그런 식의 단원들이 좀 구성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가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야, 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잘하니? 넌 2차 함수 잘하니? 공부 좀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두시면 아마 먹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말고사 단원으로 가면은 경우의 수 단원이 빌런 단원이 되더라고요. 예년에는 경우의 수가 빌런 단원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 점수 따는 단원이었는데,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없다, 뭐 독해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몇 글자 바뀌면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 경우의 수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학기에 가서 5월 달부터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참 하고 있으면 문제집도 조금 더 풀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생각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문항 분석 및 총형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타가 있어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인 항등식 나머지 정리,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2차 함수는 편중되어서인데 몇 문제 출제라고 써있네요. 편중되어 출제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70점대가 1등급 컷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교재와 연계율은 높았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문제 위주의. C스텝에서도 계산도 좀 복잡해지고 문제도 살짝 바꾸니까 친구들이 봤던 문제인데 더 당황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뭐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거는 누구나
어떤 시험을 보든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좀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영고 정기고사 전략을 짜라고 하면 부교재는 당연히 풀어야 되잖아요. 공부의 단계는 아이들이 말할 때 선생님 저 이해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초예요. 이해를 했어요는 기초예요. 두 번째 단계는 암기예요. 암기. 나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알아. 그 마지막으로 가면 이 문제 당연하게 이렇게 풀어야죠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까지 끌고 가는데 한두 번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회독씩 반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중학교 때에 비해서 훨씬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들 가면 3월 달에 학교를 가면 일단 학교 생활에 좀 적응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동아리가 나오죠. 아이들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동아리들은 솔직히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치열해요. 아마 동아리 면접 본다고 하는 게 10시가 아니라 11시에 집에 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근데 너무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2학년 올라갈 때 동아리 바꿀 수 있거든요. 2학년 올라갈 때. 이 아이가 잘하기만 하면 아이들 친구들도 알잖아요. 그러면 뭐 동아리 바꿀 수 있어요. 올해 이제 졸업생들 있죠. 네. 한영고 졸업생들 어저께 전화 왔더라고요. 선생님 어디세요? 이렇게 하면서. 너네 모여있니? 그랬더니 오늘 졸업식이었잖아요. 한영고가 오늘 졸업식이어서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좀 놀다가 선생님 생각나서 인사드리러 가려고 왔다고. 근데 생각보다 잘 간 애들도 많고요. 야, 너 송대 나갔어?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 생각처럼 잘 간 친구도 있고 너는 좀 더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뭐 한양대 만족할게요.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아이들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한영고라는 학교가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제가 볼 때 올해 졸업생들이 조금 맥스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고3 이제 올라가는 고3 아이들 그리고 이제 고2 아이들 작년도 5등급제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한영고 분위기가 살짝은 좀 예전보다는 좀 처져 있는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광문고는 좀 많이 좀 다운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영고 그래도 조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친구들끼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약간 갭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중상위권 갭이 좀 없어지고 있는 느낌? 최상위권은 아직도 잘하고 있거든요. 중상위권 갭이 좀 없어진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하튼 부교재는 풀 수 있다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고 암기가 돼서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야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까지 나와야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든 예전 문제든 모든 문제를 저희가 다 풀 수는 없잖아요. 모의고사 기본 문제는 당연히 풀립니다. 4점짜리 문제는 최근 5개년치는 당연하고요. 조금 더.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25년도 시험지인데 2019년도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 연도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들도 좀 꼼꼼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고 저희가 기본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할 때 절대 등급 블랙라벨, 1등급 수학, 고쟁이 그 4권은 기본적으로 돌려요. 기본적으로 돌리는데 모두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게끔 그리고 시험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시험을 보게 해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전력을 다해서 풀 때가 많아요. 제시 걸리는 건 싫으니까. 그래서 제시 걸려서 오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를 준비시키면서 저 문제들을 어떻게 다 소화시키지가 아니라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소화를 시키고 시험을 꼭 봐야 되는 문제들은 시험을 보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베테랑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실전을 위한 충분히 연습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작년도 오늘 오기 전에 작년도 우리 중간고사 때 시험지 몇 개나 풀렸지? 하고 이렇게 세봤어요. 세봤더니 한 25개 정도를 풀렸더라고요. 그 안에는 한영고 2개년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동네 강동구 지역도 있었고 송파 지역, 광진 지역, 그 다음에 강남 지역까지 해서 25개 학교를 풀렸습니다. 하고 나서는 시간 재서 10개 정도 풀렸고요. 과제로 나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시 본 것도 있고 그래서 한 24~25개 정도 보면서 시간을 몸 안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익히는 연습이라고 하죠. 익히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 막판에 가면은 50분 안 줘요. 45분, 40분 이렇게 줍니다. 문제 난이도는 조금 올리고 시간을 줄여요. 그래야지 애들이 좀 느슨하게 푸는 것들을 좀 멈춥니다. 그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엄청 머리 좋은 친구들이 오히려 뒷부분 문제는 다 맞추는데 앞 페이지에서 틀려요.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연습들도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제 마지막에 이제 why 하면서 왜 한영고는 윤상문인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서 저만큼 오래 고1 강의를 하는 강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구주입에 갔더니 젊었을 때는 젊으니까 네가 해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3년간 최고반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0.5A반이라는 명칭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청월함에서는 레오반만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반들은 수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타 수학 와서 공부를 좀 시켜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을 강의할 때와 또 중간 아이들 그리고 좀 못하는 친구들을 강의할 때 마인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쪼아야 되죠. 막 쪼으면서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했다면 작년에 수업 진행하면서 이런 것보다는 같이 좀 어울려줘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 동네에서도 그래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독하게 하는 거는 제일 자부합니다. 정말 저만큼 독하게 아이들 공부시키고 가르치는 거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저희 1타 수학이 건물을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지금 공사 중인데 맨 꼭대기 8층을 스카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과제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좀 남겨서, 네, 우리 어머님들 많이 걱정들 하시겠지만 남겨서 한 12시 정도까지는 공부를 시키고 집에 보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루 이틀 놓아주면 쌓여요. 당연한 거 아닌지는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 과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은 잘하는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님 죄송해요, 저 뭐 때문에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해오는 애들 되게 당당하게 오는데, 그래 당당하게 와서 끝까지 하고 가면 돼, 이렇게 마인드를 좀 리셋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해야 될 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조3모사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좀 쉬워지겠다고 나중에 미루면 나중에 힘들어져. 4월 가서 고난도 문제를 4월에 시작한다?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조바심 나고 오히려 아이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3월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4월 달에는 이 문제들이 반복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봐주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당도 잘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강사가 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리큘럼은 모든 학원이 다 똑같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저희 이건 좀 잘못 나왔는데 2차 함수까지,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까지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요. 저희 시간표상에서 보시면 이번에 다른 학원에 없는 주말반을 하나 편성을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인데 뭐 교회 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주말반에 9시부터 1시까지 아이들이 다른 것들에 구애받지 않도록 반도 하나 만들었고요. S반은 솔직히 저희 뭐 한영만 있는 반은 아니고 연합반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뒷부분에 또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하신 거라든지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간담회는 설 연휴 지난 일요일 날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이랑 이런 것들 아마 문자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좀 진행하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하고 또 얘기 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카데미에서 한영고를 담당하는 이윤정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윤정 강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대치동에서 20년 넘게 지금까지 수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영고랑 명일여고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 항상 밀고 있는 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 정말 드리고 싶은데, 특히 내신에는 정말 더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시험 직전 1초까지도 끝까지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거기서도 반드시 얻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면서 네, 수업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왜 안 되지?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이 들고. 아, 여기에요? 거의 그렇게 아, 너무, 저,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조금 늦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목차를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다. 이렇게 이제 먼저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떤 스타일의 수업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중등, 고등국어 차이 말씀드리면서 정말 아이들이 고쳤으면 하는 나쁜 습관, 등급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 그리고 한영고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그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거기 자세하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단어 한 단어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서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대치동에서 그래도 앞에 말씀드린 그 표지에 있는 학원들에서는 입시 단과 학원에서는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또 국어 전문 학원에서 10년 동안 정말 독한 원장님께 정말 독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전문성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기본기를 중시하고 있고, 세 번째로 질문형 피드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는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 만나는 거를 정말 재밌게 기다리면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명이 됐던지 간에 한 명 한 명 이런 부분에서 걸려 넘어졌구나,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랑 직접 제 귀로 들으면 진짜 생각지도 20년을 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데서 아이들이 넘어지는 걸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하고 왜 틀렸는지 듣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부분 넘겨드리면 제가 중등부와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를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서 AI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정말 저의 어떤 경험으로만 분석을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아들을 둘을 키웠어요. 네,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큰애가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고, 얼마 전에 졸업했고, 둘째가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또한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다른 과목 선생님의 수업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 학부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20대, 30대 이때는 일적으로만 이런 부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르쳐야지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정말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365일 학교를 다니면서 이걸 배워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루하루 해 나가면서 정말 이제 현장에서 그냥 강사로만 볼 때와는 좀 다른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지금 둘째가 중학생이고 큰애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중등국어와 고등국어가 완전히 이제 나눠지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 그 전부터도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긴 했거든요. 특히 일단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를 보시면은 중등국어는 이렇게 거의 한 20% 정도만 칸을 제가 드렸고, 고등국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저것도 사실은 더 쓰고 싶은 게 많았는데 PPT이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그런 정도로 중등국어는 고등국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교과서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이름 자체가 그냥 중학교 때는 국어 교과서에 한정되는데 국어 교과서가 이제 고등국어 가서는 굉장히 저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진로 융합까지 가면서 더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정말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등국어도 역시 교과서와 프린트가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학교 프린트 이제 챙겨오는 학생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중학교 때는 학교 프린트가 교과서 학습지 정도 수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험 범위가 추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프린트는 정말 이제 학교 안영고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이나 3주 전이나 해서 이제 리로스쿨 같은데 그 홈페이지 거기에 올려주시는 PPT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영고는 정말 조금 이따 정말 많이 강조해 드리겠지만 정말 교과서 파먹기가 정말 너무 중요한 학교인데 그 교과서의 뭐 자습서라든지 뭐 교사용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의 해설지라든지 또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올림포스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 뭐 정말 해설의 어떤 부분에 나와 있는 걸 빈칸 넣기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너희 학교는 그냥 교과서 파먹기다. 그냥 시험 범위 파먹기다 라고 이제 제가 굉장히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어디까지 파먹었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할 정도로 근데 저희도 이제 한 번씩 반찬 없을 때 냉장고 파먹기 한번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저 야채 서랍 저쪽 안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 아, 양파 사려고 그랬는데 양파가 있었네? 약간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영고 시험 범위도 정말 교과서에 이런 어휘가 있었어? 홍부전에 이런 어휘가 있었어? 이런 어휘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어가 있었어? 라는 걸 발견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교과서 파먹기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인데 또 불구하고 올림포스, 부교재 비중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PPT로 나오는 그 학습 프린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 자체도 뭐 한영고 당연히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중학교와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의 분량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은 뭐 자비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도 중등국어는 이제 한두 문장으로 단편적 질문을 할 때가 많은데 고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히 이제 한영고 같은 경우는 그 보기 지문을 이용한 발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적 준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뭐 판단하게 하는 그런 이제 보기 발문을 이용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 문제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읽을 거리가 정말 많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등국어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또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도 제가 조금 페이지가 모자라서 좀 더 정리를 드렸는데, 네. 뒤에 보시면은, 그쵸. 제가, 선지와 요구 능력을 정리를 드렸는데, 선지 자체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학교 중에서 정말 한영고의 선지 변별력이 정말 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그리고 특히 1번이나 2번이 뭐 적절한 것 같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왜냐면 아이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왜냐면 읽을 거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근데 정말 한영고 선택지는 5번까지 끝까지 읽고 뭐가 가장 적절하지 않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지에서 제가 굉장히 1년 내내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다. 뭐 자연에서 배움을 얻는 태도다. 뭐 이런 게 같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에 대해서 뭐 평소에 나오는 그런 어떤 개념어로 그런 개념어가
뭐 통상 쓰는 개념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다른 단어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 아니면은 이 단어는 애들이 좀 어려워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 단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어휘를 제가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이제 아이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했던 게, 그거는 평소에도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단어이긴 한데, 예를 들어 경외감을 느낀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감이 아예 안 오는 거죠. 자연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건지, 뭐 가까이 생각한다는 건지, 멀리 생각한다는 건지 아예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예를 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느끼는 거다. 야, 너 옆에 갑자기 장원영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너 근데 말할 수 있어? 눈 마주칠 수 있어? 약간 압도적인 대상한테 느끼는 그런 어떤 공경하면서도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말을 해줘야 이해를 하고, 그래도 그게 뭐였지 하는 낯선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한영고 선택지에서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고급 단어에 대한 독서가 많이 된 친구들한테 확실히 유리한 그런 선지들이 네, 출제되긴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유형면에서 이제 이렇게 다르고, 어휘도 그런 좀 더 추상어, 좀 더 전문어, 좀 더 한자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고등국어에서 요구를 하지만, 특히 한영고에서는 그 선택지에 쓰는 어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넘어가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나쁜 습관이 정말 등급을 떨어뜨린다. 생각보다 이제 국어 시험의 등급을 좌우하는 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하고, 물론 여기에도 있지만 생각보다 나쁜 습관이 떨어뜨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일단은 문제를 읽지 않아서, 두 번째 끝까지 읽지 않아서,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제가 정말 심사숙고하다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요 세 개를 집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읽지 않아서라고 하면은, 그냥 가장 쉬운 예로는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이거 왜 틀렸어?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하면 나 적절한 줄 알았어.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건 너무 많이 있는 실수죠. 그리고 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단계로 넘어가면은, 뭐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시적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바꿔서 풀고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끝까지 읽지 않는 게 정말 한영고에서는 나쁜 습관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지를 끝까지 읽고, 이 단어가 더 괜찮니, 이 단어가 더 괜찮니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끝까지 읽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외부 지문이 가장 많이 이제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읽을 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에 풀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60%, 70% 맞았다고 생각이 들면 넘어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참고, 어쨌든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래서 더 연습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영고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외부 지문이 폭탄일 땐 폭탄일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외부 지문을 읽지 못해서 틀리게 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선택지 변별력이라든지 발문을 근거로 풀어야 되는데 발문을 무시하고 풀었다든지, 요런 데서 이제 저는 변별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대한 반복이 한 번 더 되는 게 그런 끝까지 읽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해결해 준다. 네, 저는 한영고를 좀 등급을 높이는 방법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끝까지 읽지 않는 문제는 단지 쟤는 원래 끝까지 안 읽어, 이게 아니라 시험의 부담을 좀 줄여야 돼요. 시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려면 연습이 한 번 더 돼야겠죠. 네, 잠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가장 심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이제 저희가 유식하게 자의적 해석이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전에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을 했을 때도 한 문제 나온 게 있는데, 정말 그런 얘기를 나눌 때는 진짜 둘이 서로 깔깔거리고 웃거든요. 그 클리닉 하다가. 그래서 어떤 시에서 이제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라는 시를 제가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슬슬 털면서 순리에 따라 참깨를 터시는 할머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걸 처음 해보면서 잠깐 이렇게 털었는데 막 샤샤 이렇게 털어지는 거기에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느낌의 시를 썼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얘는 노동의 보람을 느끼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노동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동그라미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적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걔가 느끼는 쾌감은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보람이 아니라 뭐 잠깐 쳤는데 쏴쏴 되니까 약간 로또 당첨된 것처럼, 약간 1억 천금을 얻은 것처럼, 3전을 샀는데 쫙 치솟는 것처럼 약간 그런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비판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 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선생님 참깨를 털고 있고 기쁘잖아요. 이것만 너무 단편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자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선생님과 정말 1대1로 질문을 나눠가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서 정말 무슨 공자의 문답법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해서 나가야지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지, 야 이건 이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역시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그런 부분도 제가 클리닉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나쁜 습관이 등급을 떨어뜨린다. 요거는 정말 그냥 모든 시험, 어떤 시험이든 불문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영고 시험 분석 및 학습 전략을 제가 조금 정말 열심히 자세히 분석해서 시험별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제 거기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압축된 말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쁜 습관이라, 아이들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고등국어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계속 한영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PPT가 잘 넘어가면 더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부분 댁에 가셔서도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대비하는지 제 자체 제작 교재의 면면을 8페이지로 이렇게 반반씩 제가 아마 넣어드렸을 거예요. 정말 제가 다 손수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 같이 비교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한영고의 시험에서도 이렇게 반영된 부분 제가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정말 교과서 파먹기인데 그런 경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까지 한 게 정말 자세히 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재로 그리고 반복적인 테스트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여기까지 봐야 돼라는 걸 제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제 시험을 클리닉 때 이제 제 시험 보는 것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하면서 얻은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모아서 다시 재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변형해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했고 오랫동안 한 사람, 정말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도 있지만 지금 가장 열심히 한다는 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아이들의 오답에 정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다 라는 부분이 특히 한영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부모 입장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내주시면 열심히 또 그렇게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네, 김범석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먼저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전공은 화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오타가 있는데요. 통합과학교육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서울 아카데미 학원이고 지금은 주로 거의 대치동에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고등학생 3학년, 2학년 이렇게 거의 주로 고3하고 재수생 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미래탐구에도 있었고, 그 다음 시대인재, 재종반에도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저희 이제 PR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영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한영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일단 1학년 때가 어차피 지금 이제 다 예비고 1 이제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잘 안 보이네요. 이게 근데 1학년 때 이제 1학기, 2학기 통합과학 1하고 통합과학 2가 있는데, 통합과학 1하고 2는 한영고등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이 그러니까 일단 작년 기준으로 시험이 어렵진 않아요. 보통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가 1등급 커트가 96.2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그냥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왜 시험이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96.2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100점이에요. 1등급이. 말도 안 되는 난이도였고. 그러니까 뭐 원래는 그쪽 파트가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인데, 그쪽 파트가 원래 뭐가 나오냐면은 화학 파트에서 산화환원 파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현재 고3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고3 기준으로는 거기가 준킬러에 해당이 되는 파트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안 내시더라고요. 근데 뭐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적당하게 난이도를 있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막상 시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시험은.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서 쉽게 공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수능을 봐야 되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또 원래 이 통합과학이 지금 이제 예비문항 나오잖아요. 수능 예비문항. 수능 예비문항으로 나왔을 때 어려운 게 일단 킬러로 나오는 게 화학이에요. 화학. 그 다음에 지학은 좀 중킬러로 나오는 파트인데, 그 중킬러로 나오는 파트에서는 거의 이제 외우면 되는 파트라서 거기는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특히 화학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또 애들이 여기는 이제 옛날에는 저희 때는 뭐 물리, 문과, 이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문이과 통합이다 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또 시험을 봐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 특히 문과 쪽에 이제 머리가 좀 많이 발달이 된 친구들은 물리 거의 젬병이죠. 네, 거의 죽을라 그래요, 애들이. 막 머리를 어떻게든 쥐어 써고, 뭐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는 어떤 애는 진짜 울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진짜 울면서. 왜냐면 물리가 워낙에 또 어렵고, 또 화학은 이 1학기에 나오는 화학은 또 괜찮아요. 근데 2학기에 나오는 화학은 어렵게 나오면 정말 미친 듯이 어렵게 나오는 파트예요, 거기가. 왜냐면 이제 현재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킬러, 그래서 정답률이 한 20%, 30% 나오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은 일단 좀 많이 어렵게 돼요. 근데 제가 이 강동 쪽 학교들은 막 배제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요번 2학기, 그러니까 작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는 100점이다 보니 아무래도 기말고사 때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여름방학 있죠. 여름방학 때는 그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쨌든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1학년 때. 그리고 이 한영고등학교가 집중이 수제다 보니까 이게 원래 다른 학교들은 1년에 다 그냥 배우는 학교도 있고, 근데 이 학교는 반년 동안에 이 모든 단원을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부담은 없죠. 왜냐면 수능 보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도 항상 이제 제일 좋은 건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제일 좋다 보니 이거는 어쨌든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랑, 그리고 1학년 여름방학 때랑은 물리나 화학 파트, 이제 좀 킬러 파트들이 있거든요. 화학은 1사단원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1단원은요, 일단 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화학에서 1단원은, 그냥 고3 애들도 매달, 그냥 계속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화학을 몇 번 했어. 화학을 뭐 여러 번 했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해도 틀리는 파트예요, 거기는. 근데, 저는 좀 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이제 좀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 이제 조금 외워서 풀 수 있는 파트도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단원. 4단원이 중화반응이 어렵게 나오는 파트예요. 그 중화반응이 통합과 이제 2학기 파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에서 1학기 끝나는 이제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때 화학 파트를 조금 1,4단원이든지 아니면은 4단원만, 뭐 중화반응 파트만 이제 조금 그 파트만, 어차피 여름방학은 좀 짧아서 다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쪽 파트는 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여기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뭐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추후의 문제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일단 한번 지나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한 번 더 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학교가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뭐 나중에 일단은 요 2학년 파트는 아마 여름방학 때 한 번 더 설명할 때 그 내용 한번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영고등학교 통합과학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과학을 이제 어머님들 항상 많이 하시는 말씀이 통합과학을 과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학교 시험이 아무리 쉬워도 그래도 원 수준만큼은 다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원 수준이죠. 이제 지금 22 개정 교과 말고 1호 개정 기준으로 뭐 이거 1, 2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그 파트, 그 수준의 난이도까지는 해놔야 어느 정도 내가 고난이도를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왜냐면 지금 대자 뭐 한영고등학교 뭐 100점 나왔으니까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돼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이제 매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또 한영고등학교는 그러니까 4과목씩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생명 파트, 지학 파트. 이렇게 총 4분, 그러니까 한 반에 4분이서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목마다 이렇게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 과목 선생님들이 다 뭐 하시는 분들이냐? 2학년 이제 선생님들이시죠. 화학을 가르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생명 가르치시는 분들, 지학 가르치시는 분들, 뭐 물리 가르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 깊이가 있어요. 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가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 난이도만 해도 돼,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어차피 수능도 봐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통합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과 자체는요, 일단은 과목의 색채가 학교 선생님의 그 영향력을 너무 많이 타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교재를 이제 교과서죠. 교과서 위주로 진행을 하시지만 교과서에 정말 짤막하게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은 한 단원 한 단원 넘어갈 때마다 읽을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뭐야? 그냥 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건데 거기서 문제를 내세요.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지 같은 경우죠. 그런 거 차라리 그런 걸 대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문제를 딱 보면은 진짜 이게 욕이 나올 정도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간혹 가다가. 예. 근데 거의 그래서 교과서를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빈칸을 다 뚫어요. 교과서를 빈칸을 다 뚫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도 다 빈칸을 뚫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채우게끔 하는 연습을 시키고요. 그게 거의 매주 숙제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예, 또 그런 거 있죠. 특히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념은 알아요. 근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막상 어버버버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거의 한 50% 이상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게 적응 훈련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수업 시간 내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빨리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그 진도에 맞는, 그 내용에 맞는 기본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야 라고 하고 제가 이제 연습을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거를 안 하고 자 문제 풀어와 했을 때 대부분 다 틀리죠. 네, 다 틀려요. 이게 그렇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는 수업이라서 저는 절대 그렇게 진행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중등과학, 이것도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중등과학이 어느 정도 안 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은 그냥 뭐 그냥 대충 했지 뭐 그냥 그런 애들 좀 힘들어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뭐 원소라는 게 뭐야? 원자라는 게 뭐야? 이렇게 이게 바로 그냥 대뜸 딱 나오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원소, 원자 설명 거의 안 하고 교과서에 있는 그냥 원소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봐 끝 그냥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수업할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원소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지, 원자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겠지, 분자라는 게 뭐겠지, 이게 당연한 개념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래서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최대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제가 다시 다 잡아줄 거고요. 그래서 또 근데 그 기초만 하면 안 되고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는 이제 화학, 물리, 지학, 생명과학. 물론 생명과학은 거의 할 게 없긴 해요. 생명과학은 거의 유전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좀 많이 쉬워진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이제 생명과학 이게 오늘도 이번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에서 생명과학의 난이도가 완전 말도 안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냐? 유전 파트예요. 근데 유전 파트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쉬워진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왜냐? 생명과학은 지역적, 그러니까 정말 교과서에서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 이거 갖다가도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특히 지구과학도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뭐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을 하면 되지만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누가 얼마나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느냐. 근데 그거는 통합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통합과학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파트가 우주 파트인데, 물론 이제 아주 뭐 기본량과 물리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애들이 좀 많이 틀려요. 왜냐? 교과서를 제대로 안 읽고 학교 수업을 제대로 안 읽으면은 대부분 그쪽에서 좀 많이 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교과서를 빈칸을 다 뚫어놓고 이제 프린트. 원래는 부교재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일단 프린터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그 프린트 모아놓은 거를 이제 교재로 만드실지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화학이나 물리는 거의 교과서 위주로 진행을 하시고, 지학이나 이제 생명과학은 프린트 위주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 프린트에서도 저는 프린트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프린트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유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풀던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걸 고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기억, 아니면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이렇게 딱 주고서는 옳은 것을 고르지요. 네,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 용어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뭐 단위가 있는 것과 단위가 없는 것 이런 것들도 제가 뭐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지역적인 개념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다 제가 다 해줄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일단은 저한테 알려주긴 해야 돼요. 물론 이게 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이제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거 갖다가 제가 거의 가지치기로 그냥 쭉 뻗어나가서 다 설명을 해줄 거라서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일단 수업은 첫 번째로는 그 전날에, 전주죠. 전주에 배웠던 것들을 좀 빠르게 내용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판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판서를 다 쓰게 시켜요. 그거를. 근데 수업 시간을 쓰면 좀 시간이 아까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진 찍어서 그 단톡방을 만들 거거든요. 단톡방에다 올려라. 근데 안 올린다. 그러면은 제가 아침 8시 반 아니면은 7시 정도에 예약 문자를 걸어놔요. 이제 아침에 어머님들 출근하시거나 아니면은 학생들하고 이제 자제분들하고 이제 같이 밥 먹는 시간에 문자가 가는 거죠. 아주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좀 쪼아야지 되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요즘 애들은 그래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입시 강사 생활만 이제 올해가 17년 차거든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그래서 17년 동안 일단은 계속 가르쳐 본 결과 제일 중요한 거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 갖다가 공부하는 거 보면 진짜 등짝 하는데 날리고 싶긴 한데 이게 시험을 패드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게 아닌 한 웬만해선 종이에다가 다 쓰게끔 하는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제가 차라리 그래서 부교재를 2개를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는 거의 백지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지노트.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제목만 이렇게 다 적어주고 수업 시간에 적는 용 하나 그리고 다시 복습용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념하고 문제가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따로 놀지 않게끔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수업 시간 내에서도 그냥, 이제 바로 그냥 연계되는 문제들 제가 바로 다 떠올려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일 배운 내용 빠르게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말하게 시킬 거예요. 말 안 하면은 왜 말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수업 영상을 다 어차피 부모님들 다 보시게끔 다 드리긴 할 거예요. 같이 보시면 저 인간이 왜 저런 말까지 하지?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제가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라포 형성을 좀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나이는 많지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공부 안 하면 남겨서라도 아니면은 최대한 그러니까 좀 집요해요. 제가 집착이 좀 심해서 최대한 이렇게 다 하게끔 어쨌든 만들거든요. 그리고 클리닉은 항상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클리닉이 학원에서는 이제 무조건 30분 이상은 하게끔 한 30분 수업 시간 끝나고 30분. 근데 모자라다 싶으면은 제가 여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줌으로도 클리닉은 하고요. 원격으로도 제가 클리닉 수업은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모르는 게 없도록 그리고 인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몇 명이 됐든 간에 다 놓치지 않고서는 제가 다 관리를 할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수업 단톡방 운영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시시콜콜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숙제.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필이 없네요. 네,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일단은 그날 당일에 필기를 한 거를 최대한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 3회 공부한 걸 인증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얘네들 지금 얘네들은 고3이거든요. 얘네들은 제가 고1 때부터 계속 키워 올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를 봐도 전부 다 50점 나오는, 물론 50점 만점이에요. 네. 50점 만점에 50점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제가 이렇게 체크를 다 해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기 프린트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숙제한 거, 그러니까 숙제한 거, 공부한 거 다 인증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증을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문자가 날아가요. 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숙제를 안 한다. 남겨요. 어쨌든 학원은 오잖아요. 근데 남겨요. 남겨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학생한테는 제가 계속 전화할 거예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게 싶을 정도로 계속 전화할 거예요. 진짜 거머리처럼 제가 전화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전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질문은 언제나 해도 돼요. 여기도 질문 보시면은 새벽 1시 반에도 이게 민서라는 친구인데 새벽 2시죠. 2시에도 네, 좀 시크하긴 하지만 네, 다 답장을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풀어도 손으로 풀어줘야 될 것들은 제가 다 손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풀어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직접 다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제가 어차피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네. 근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재수반에 있으면서 재종반에 이제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들 뭐냐면 애들이 앉아있으면 그냥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요만큼 앉아있었어. 그리고 근데 막상 네가 한 공부의 양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막상 그렇게, 물론 많은 친구들도 있겠죠. 공부한 양이. 근데 그 공부한 양이 적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어머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일단은 처음에 니네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카운트업, 시간을 일단 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20문제를 풀어요. 20문제를 풀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럼 그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네,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이제 측정을 해놓고 그 다음번에는 카운트 다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는 항상 똥줄 타는 시험 시간이거든요. 그 연습이 안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카운트 업을 해서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제가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는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나는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정도 걸려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 카운트 다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항상 똥줄을 타게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을 일단은 3월 7일, 3월 10일 이렇게 개강을 2개를 하고요.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아무리 쉬워도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카데미에서 국어 원장을 하고 있는 이보라입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네, 저 방금 광문 설명회 끝나고 애들 예비고일 수업하다가 테스트 문제 풀려놓고 지금 내려와서 이거 하러 왔거든요. 네, 아까 부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예비고일 때 수많은 아이들을 담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럴 때 항상 선생님 옛날에 왜 환영하셨는데 요즘에 환영 안 해주세요? 왜 광문만 챙겨주세요? 저희도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올해부터는 한 반을 한번 운영해보고자 그래서 토요일은 윤정쌤이 하시고 일요일 오전반에 제가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윤정쌤께서도 이제 한영의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을 거니까 저는 경향을 그냥 키워드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저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달라진 한영에 뭐 이렇게 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포인터가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자, 저는 19년부터 이 강동구 관내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광문, 한영 거의 모든 학교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다 하고 있을 때 그 학원에서 한영 친구들이 제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영 친구들과 광문이 이제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시험 문제 경향도 달랐는데 제일 큰 차이가 사실은 서술형의 까다로움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으니까 좀 평이하게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립이라 선생님 구성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런데 스타일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키워드로 뽑아본 건 이렇게 광문과 다르게 부교재를 써서 외부 지문의 범위가 명확한 게 한영의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범위에 충실하게 나온다는 것도 한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범위에 충실하다는 건 이 관내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외부 지문으로 좀 변별을 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제가 아무래도 광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광문은 시험 범위의 40%가 외부 지문이고요. 그 외부 지문이 공지가 되지 않아요. 비공개 외부 지문이라 애들이 모의고사 보는 기분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영은 부교재 내에서만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가끔 보기 지문에 처음 보는 시가 나오지만 그래봤자 한 지문 정도예요. 그래서 작년에 예비고일 때 수업 들었다가 한영을 이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보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자, 너희 후배들한테 한영의 국어를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정말 범위에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올림포스 열심히 하고 교과서 열심히 파고 수업 열심히 듣고 그러면 선생님 못 보는 거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서술형 느낌은 어땠는데? 쌤이 가르칠 때는 서술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 그랬더니 공부하면 다 쓸 수 있대요. 그 정도로 평이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영을 수업할 때도 느꼈던 건데 한영은 선지를 꼬지 않아요. 선지를 절대 꼬지 않아요. 오히려 특정 단어에서 조금 낯설고 어려운 어휘를 넣어서 아이들이 배웠던 개념을 조금 응용할 수 있나 없나, 아이가 독해력이 있나 문해력이 있나 이런 거를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지 선지를 치사하게 꼬지는 않은데 치삼이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뭐 교과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시험 범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험 범위 내의 모든 문제를 충실하게 공부만 하면 한영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렵지 않게 등급을 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등급컷도 타 학교에 비해서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자꾸 광문 얘기를 하는데 광문은 최고로 낮았던 1등급 컷이 76점이었거든요. 자,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서 1등급을 받으려면 400명 기준 40등에 들어야 돼요. 40등이 76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영은 등급컷이 상당히 높았어요. 80점 후반대였거든요. 그게 이제 평이해진 한영의 국어 스타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평이하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큰일 나죠. 제가 학원을 다녀야 된다, 안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평이할 때 공부를 안 하는 순간 그 치열함에서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등급컷이 촘촘한 거거든요, 사실은. 광문은 1부터 40등까지가 100점부터 76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80 후반대면 40명이 100점부터 89라고 만약에 얘기를 드리면 거기 안에 40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실수 하나에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험 범위를 충실하게 공부를 하되 특정 어휘 때문에 낚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단어 배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몰라. 당황하지 말고 판단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풀면 잘 풀 수 있다고 그 친구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전교 2등짜리니까 전교 2등짜리 조언 잘 설명해달라고 친구가 부탁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서술형이 제가 했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글자 수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좀 창의적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타 학교에 비해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틀리는 게 서술형, 한영고의 서술형이었는데 작년엔 좀 평이했어요. 떠먹여주는 좀 아이들의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서술형인데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교과서 바뀌고 첫 해니까 평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난이도가 뛰었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저는 서술형 교육도 똑바로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교재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조건을 항상 넣어주세요. 한영 서술형은 조건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충실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영고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제 교재 그리고 커리큘럼 소개해드리고 오늘 얼른 마무리할게요. 어머니들 너무 힘들까봐. 아버님들도 많이 오셨네요, 근데. 자, 저희는 클리닉 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아래 팀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저랑 팀장님이랑 지금 3년 차예요. 그래서 저랑 합을 많이 맞춰 오셨고 저랑 팀장님뿐만 아니라 클리닉 팀도 지금 2년 차에 속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분들이 다 제 수업을 보세요. 제가 보게 시켜요. 제 수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같은 언어를 구사를 하고 제가 무엇을 강조를 했고 무엇을 목표로 이 시험 문제를 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시험 문제도 따로 풀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수업 영상을 따로 보세요. 그래서 저랑 다른 시간에 다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국어 전공자세요. 물론 국어 전공자가 아니어도 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문법할 때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어 전공을 하신 분들만 클리닉팀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문고 학생들이에요. 광문고 졸업한 학생들인데 이 지역 학생들이다 보니까 한영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문 아니면 한영 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견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야, 너 한영은 이렇다며? 광문은 이렇다며?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잘 있는 편이고 저희 조교들이 학교 다닐 때도 조금 적극적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면 저한테 숙제 안 한 친구들을 따로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남겨서 숙제를 시켜요. 그런 조교들이에요. 자기들이 열심히 했던 만큼 아이들이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잡아주고요. 애들이 힘들어 보여요. 그럼 상담도 해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후배들을 챙기더라고요. 그런 조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저희 팀이 있고요. 그리고 네, 저는 교재를 기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기본 개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고요. 제가 좀 예쁜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재 잘 만드는 거예요. 예쁘고 아이들이 보기 편하고 요약 정리 잘해서 애들이 보게끔 만드는 교재. 네, 그래서 깔끔하게 표현법도 정리를 해주고 근데 여기가 조금 깨진 거 보니까 어머니들 자료에도 살짝 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캡처를 한 건데 괜찮아요? 네, 그렇게 기본 개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기가 스스로 분석하는 파트인데 애들이 서술형 왔을 때 필수 개념어를 못 써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복습 겸 자기가 직접 써보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리마인드는 개념을 배웠으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활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OX로 선지 연습을 하는 파트가 교재의 단원마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끝나고 복습을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머네요. 그리고 이제 워크북에는 도케르 레벨업이라고 해서 물론 한영은 당연히 부교재가 있으니까 부교재 내에서의 도케르 레벨업이에요. 얘네들도 외부 지문이 살짝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의 외부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 지문이랑 엮일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을 같이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구조고요. 그리고 서술형 레벨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다로워질 수 있잖아요. 이번 두 번째 해니까 교과서 바뀌고 두 번째 해라서 옛날에 한영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레벨업은 아이들이 조건 하에 쓰지 못하면 제가 이거는 이 조건에 충족되지 못해서 감점 사유야. 이건 이래서 너가 문맥이 맞잖아. 틀려.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7점 레벨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단원을 다 배웠으면 교과서 범위랑 포스랑 올림포스에 있는 작품이랑 엮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엮어서 조금 더 고난이도로 비교대조하는 문제를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응용 적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워크북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그 클리닉인데요. 클리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관내에서 사실은 클리닉을 안 하는 학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클리닉을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가도 되잖아요. 수업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이란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실제로 수업이란 이름을 붙이니까 애들이 잘 오더라고요. 이게 클리닉이다. 왠지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레벨업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왔을 때 아이들마다 조금 다른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평균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우리 반에서 평균 미달이다? 그럼 기초 테스트를 풀 거고요. 기초 테스트는 단답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뭐 평균 이상이야. 그럼 그 친구들이 기초 살짝 부족한 친구들과 똑같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수준에 맞는 응용 활용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 외부 지문을 넣어서 애들이 수능적 사고까지 기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를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에 따라서 보는 테스트가 다를 거예요. 저희는 관리하기 힘들지만 아이들한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컨텐츠인데 매주 나가는 교재랑 워크북이 있고요. 그리고 직전에 보는 직전 모의고사, 그리고 고전 필수 어휘는요, 아이들이 고전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아이들에게 주는 그냥 부록이에요. 근데 그 부록에서도 매주 주간 테스트로 살짝 네,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 핸드북인데 제가 이제 제 자랑 살짝, 네. 제가 워낙 자료 정리하고 아이들이 자료 때문에 제 수업 들으러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북을 시험 기간 바로 전주에 줘요. 근데 이걸 전주에 주는 이유가 애들이 이 요약본만 봐요. 네, 요약본만 보려고 해서 이거를 전주에 주고 그 전에는 필기노트라는 걸 주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매 단원마다 정리가 되어 있는 필기노트를 주는데 이제 저는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어머니, 뭐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이 자료 때문에 뭐 선생님 되게 우리 애가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소개도 안 하시고 갑자기 그래서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선생님 핸드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긴 하구나.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핸드북에 제 얼굴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매번 받으니까 제 얼굴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애가 그거를 끼고 산대요. 시험 전날에는 계속 자기 전까지 그것만 보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료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료예요. 시험 범위의 압축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직전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주가 아니고 직전이 아니면 필기노트를 보게 할 거고요. 환영이 워낙 여기저기서 꼼꼼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실수가 치명적일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제공되는 핸드북이고요. 그리고 저는 홈페이지에 수업 영상을 올리고요. 거기에 자료를 또 따로 올려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보고 수업하고, 네, 클리닉하고, 그리고 매주 성적 통보. 근데 저는 성적 통보를 학생들에게도 같이 해요. 사실 성적 통보는 어머니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안 주고 어머니들한테만 성적 통보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정리된 이제 성적 피드백이 나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나의 취약점, 강점,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니까 내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독서를 잘하는구나, 문학을 못하는구나, 문법을 못하는구나, 이거 내가 화작은 잘하는구나, 이렇게 영역별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정오표도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답지를 잃어버려도 정오표 보고 오답을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매주 성적 추이가 같이 누적이 돼서 기록이 돼요. 이 친구가 실제로 이거 친구의 성적표인데 어떤 주는 잘 보고 어떤 주는 못 보죠. 네. 그래서 자기가 못 봤을 때는 충격받고 다음 주에 다시 잘 보려고 선생님 다음 주에 잘 볼게요 막 이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너 이번 주에 1등 했더라? 내가 다음 주에 내가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끼리도 자기에 대한 자기 점수를 알게 되면 스스로도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고 그리고 나름의 좀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이 성적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끔 고민되는 게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라고만 얘기할까? 네, 점수는 보내지 말까 가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가정의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들이 너희들 믿고 선생님한테 보내는데 어머니들도 알아야지. 네가 숙제 얼마만큼 하고 이제 시험은 어느 정도로 잘 보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어머니들과 학생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설명회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부원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실장님들 계시니까
질의응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국어랑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신가요? 힘드셨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